제 이름은 지혜. 올해 31살입니다. 전업주부로 지낸 지 벌써 꽉 채운 5년이 되었네요. 5년 전 민준 씨와 결혼했을 때 그는 막 사업을 시작한 참이었어요. 집에서 자기와 집안일을 전념해서 돌봐주면 회사가 안정된 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고 그때까지 꽤 괜찮았던 디자이너 일을 그만두고 가사 일에 온전히 뛰어들었습니다. 이 5년 동안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집안을 잘 돌봐도 민준 씨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최근 반년 동안은 제가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자주 말했어요. 지난 화요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그 외에도 그가 즐겨 먹는 반찬 3가지를 볶아놓고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부터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부터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부터 기다려 되어서야 그가 비로소 돌아왔어요. 그런데 민준 씨는 제 손을 휙 부리쳤고 찻잔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차를 마셔?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건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야? 나는 밖에서 죽도록 일해서 돈 버는데 당신은 집에서 팔자 좋게 편하게 지내? 정말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민준 씨, 저도 집에서 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안일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없으면 민준 씨가 밖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겠어요? 시시한 소리 집어치워 민준 씨가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깟 일이 뭐 어렵다고. 아무나 가정부 써도 다 하는 일이야. 매달 돈 주는데 그 정도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잘도 큰 소리치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문을 쾅 닫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닥에 깨진 찻잔과 식어버린 음식들을 보며 저는 그만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제가 바깥일을 하고 싶다고 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집에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당신이 나가봤자 돈 몇 푼이나 벌겠냐는 이유로 저를 거절했죠. 지난 주말에는 엄마가 집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달걀을 가져오셨어요. 식사 중에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너도 집에만 있지 말고 일하고 싶으면 민준이한테 말고 일하고 싶으면 읽지 말고 일하고 싶으면 민준이한테 훨씬 해낼자네. 제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민준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게다가 제가 버는 돈도 충분하니 지혜가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얼핏 저를 위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가 밖에 나가 일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자신에게 짐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엄마는 저를 한번 보시더니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제 마음은 무언가로 꽉 막힌 것처럼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민준 씨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고 때로는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했지만 그의 회사에 전화해 보니 비서는 이미 퇴근했다고 말했죠. 게다가 그는 저에게 점점 더 짜증을 냈고 제가 무슨 말만 하려 해도 귀찮아했습니다. 저는 은근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감히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혼 5년차 부부였고 저는 그가 저에게 아무리 차갑게 군다 해도 저를 배신할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뭔가 이상한 곳을 발견하고 나서야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그때의 저는 여전히 바보같이 제가 집안을 더 잘 돌보면 민준 씨가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준 씨는 여전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왔고 저에게는 아예 무관심하거나 불퉁스러운 태도를 보였죠.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른다고. 그가 정말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에게 그렇게 대하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수요일 민준 씨가 이틀 동안 지방 출장을 간다고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그의 서재를 깨끗하게 청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는 늘 자기 서재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 이번에 그가 없는 동안 잘 정리할 수 있겠다고요. 그의 서재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책상 하나, 커다란 책장 하나, 커다란 책장 하나, 그리고 서랍이 달린 수납장 하나가 있었죠. 저는 먼저 책상을 닫고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책장을 닫기 시작했죠. 책장 안에는 전문 서적 외에도 그가 평소 잡동 사니를 넣어두는 상자 몇 개가 있었습니다. 상자들을 꺼내 먼지를 닦으려는데 맨 아래 상자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무언가에 걸린 듯 했죠. 안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싶어 힘껏 당겨봤더니 상자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주 씨는 책장에 이런 비밀 공간이 있다고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가 여기에 뭘 숨겨둔 걸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 비밀 공간을 열었습니다. 비밀 공간은 크지 않았고 그 안에는 검은색 작은 봉투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손에 카드를 꼭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마치 실타래처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가 발뺌할까봐, 제가 함부로 그의 물건을 뒤졌다고 오히려 화를 낼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예전에도 제가 집에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괜히 의심만 한다고 자주 말했으니까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저는 이 일을 모르는 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 카드를 비밀 공간에 원래 있던 그대로 다시 넣어두고 민준 씨가 제가 건드렸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를 천천히 지켜보면서 그가 과연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내내 그 은행 카드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었죠. 그러다 금요일 오후 민준 씨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에게 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런 브랜드의 가방을 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못 본 척 다가가 그의 짐을 받아주며 말했습니다. 출장 가느라 힘들었죠? 당신이 좋아하는 불고기 해놨으니 지금 바로 데워줄게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서둘러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혹시 그 은행 카드를 꺼내려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그는 서재에 몇 분 머물다 나왔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순조로웠어요? 재미있는 일은 없었고요. 민준 씨는 밥그릇에 밥만 오물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럭저럭. 그냥 죽도록 힘들었어. 이것저것 캐묻지 말고 조용히 밥 좀 먹자. 저는 면박을 받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준 씨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마음속 의구심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꼭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1. 꼭 10만 원짜리 은행 카드와 그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 그는 분명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저를 배신하는 일을 저질렀다면 저는 절대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결국 저는 집에서 울고불고만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니까요. 애초에 그를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는 디자인 업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은행 카드와 민준 씨의 이상한 행동들로 가득했죠. 저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든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회사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그를 배웅했고 그가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보며 오늘은 반드시 그를 따라가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서둘러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지갑과 휴대폰을 챙겨 택시를 타고 뒤를 쫓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누구를 따라가느냐고 묻기에 저는 그가 오해할까봐 그냥 남편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더 묻지 않고 민준 씨의 차 뒤를 안정적으로 따라갔습니다. 민준 씨의 차는 회사 방향이 아니라 시내 중심가의 백화점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회사는 시내 서쪽에 있었는데 백화점은 동쪽에 있었으니까요. 그가 백화점에 가서 뭘 하려는 걸까요? 백화점 주차장에 도착하자 민준 씨는 차를 세우고 제가 본 적 없는 그 명품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저는 택시 기사님에게 멀리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저 혼자 몰래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백화점 3층에 있는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감히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카페 밖 기둥 뒤에 숨어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걸어와 민준 씨 맞은편에 곧장 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꽤 예뻤습니다. 손에는 민준 씨가 들고 있던 것과 비슷한 디자인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그 여자에게 건네주며 웃으면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여자는 가방을 받아들고 활짝 웃으며 민준 씨의 손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손톱은 살을 파고들 듯했습니다. 결국 그가 산 명품 가방은 이 여자에게 주려던 것이었고 그동안 그의 늦은 귀가와 차가운 태도는 모두 이 여자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가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는데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서재 비밀 공간에 숨겨두었던 그들을 받아들고 민준 씨에게 예규를 공간에 숨겨두었던 카드를 그 여자에게 건네주며 그는 그 카드를 그 여자에게 건네주며 귓가에 몇 마디 속사려니요 라고 말하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웃으며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떠났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그만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집에서 모든 것을 그를 위해 희생했는데 그는 밖에서 애인을 만들고 몰래 돈을 숨겨 애인에게 쓰고 있었다니. 제가 놀고 먹는다고? 그가 쓰는 돈 중 어느 한 푼인들 우리 공동재산이 아닌 것이 있었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서둘러 택시 기사님에게 전화해 백화점 입구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제가 그를 미행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맞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방금 카페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의 웃음, 그 여자의 의기양양한 모습이 마치 가시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당장이라도 서재로 달려가 그 은행 카드를 꺼내 찢어버리고 싶었고 민준 씨가 돌아오면 그와 한바탕 크게 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에게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가 제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던가요? 제가 집안일만 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 않던가요? 저는 그에게 제가 과연 쓸모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여줄 겁니다. 결혼 전 제가 디자인 회사에 다닐 때 한 선배가 주식 투자를 유독 좋아했고 저에게도 주식의 기본 지식을 가르쳐 준 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그 선배를 따라 몇 종목을 사봤는데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약간의 수익을 얻었었죠. 그러다 결혼 후 집안일을 돌보느라 바빠서 주식은 더 이상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준 씨가 몰래 당담한 원을 애인에게 주다니. 집의 공동저축액은 200만 원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200만 원은 제가 그와 함께 모은 돈인데 왜 다른 여자에게
쓰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요? 차라리 제가 이 돈을 먼저 옮겨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게 갈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 돈을 벌 수 있다면 나중에 그와 이혼하더라도 차라리 제가 투자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만약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설령 당당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제 마음속에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 카드는 결혼 전에 만들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민줄 씨는 모르고 있었죠. 돈을 이체한 후 저는 두 카드를 모두 원래처럼 서랍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주식시장을 잘 연구해서 이 00만 원을 더 많은 돈으로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그가 무시했던 밥값도 못하는 사람인 제가 그와 그 애인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그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먼저 저에게 몇 마디 말을 걸기도 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와 건성으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다음 계획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 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에 공동 은행 카드를 원래 서랍에 심지어 놓아두었던 각도까지 똑같이 맞춰 놓았죠. 민준 씨가 혹시라도 이상한 낌새를 칠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준 씨는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 식사를 했고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식 기초를 설명하는 영상들을 찾아보며 시청하고 필기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할 때 저는 전에 주식 투자를 가르쳐 주었던 옛 동료 선영 언니에게 일부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 언니는 지금도 디자인 일을 하고 있었고 틈틈이 주식 투자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상황을 들은 선영 언니는 저를 특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언니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언니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진작에 너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할 생각이었어야지. 민준 씨 그 자식. 정말 못된 놈이네. 지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지만 소비재랑 신재생 에너지, 종목 몇 개가 흐름이 괜찮아. 네가 집중해서 봐도 좋을 거야. 너무 오르는 종목만 쫓아가지 말고 안정적인 걸로 장기 투자하는 게 좋아. 저는 얼른 고마워요, 선영 언니. 언니 말이 들으니 훨씬 마음이 놓이네요. 지금 수중에 2200만 원 있는데 일단 일부만 투자해서 간을 좀 보고 싶어요. 한꺼번에 다 넣기는 좀 겁나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영 언니는 그 생각 맞아. 초보자는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해. 일단 두세 종목 정도 골라서 한 종목당 600만 원씩 투자하고 남은 돈은 예비금으로 남겨둬.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조정하면 돼. 그리고 회사 재무제표도 많이 봐. 주가만 빨리 오른다고 무작정 사지 말고 실적이 좋은 회사가 믿을만해.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선영 언니와의 통화를 끊으니 훨씬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언니의 조언대로 주식을 선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 앱에서 소비재 업종을 살펴보다가 식품 가공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 회사는 설립된 지 오래되었고 매년 매출과 이익이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최근 반년 동안 주가가 소폭 변동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였죠. 다음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업종을 보았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를 지원하고 있었고 이 회사의 기술력도 꽤 좋았습니다. 최근 몇 분기 동안 매출 성장률도 매우 빨랐고요. 이 두 종목을 고른 후 저는 서둘러 매수하지 않고 이틀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매일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목요일 아침 민준 씨가 회사야 목요일 아침 이체해두니 00만 원 중에서 먼저 00만 원을 꺼내 두 종목에 각각 600만 원씩 투자했습니다. 남은 800만 원은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넣어두었죠. 이자도 조금 벌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서 추가 매수하거나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도록요. 주식을 산 그날 밤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 돈을 잃을까봐 긴장되었고, 주가가 올라서 빨리 돈을 벌어 민준 씨에게 제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민준 씨는 며칠 동안 여전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휴대폰을 보며 실실 웃거나 회사 일이 바쁘다고 말하며 저에게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죠. 저는 그가 분명 그 여자와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은 불편해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글을 떠보곤 했죠.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저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여보, 며칠 전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처남이 결혼한다고 집 수리비 좀 빌려달라고 하던데 우리가 좀 보태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가 집안 돈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보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생각할 틈도 없이 말했습니다. 돈 빌려주는 건 안 돼. 우리 집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회사 운영 자금으로 남겨둬야 해. 어머니께 우리 돈 없다고 말씀드리고 처남들어 알아서 하라고 해.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능청스럽게 연기하는군요. 애인에게 돈을 쓸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처남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돈이 없다고 말하다니. 저는 얼굴에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알겠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게요. 이틀 후 저는 또 일부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세탁세제랑 주방세제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매일 마트에 가서 좀 사야겠어요. 겸사겸사 세일하는 옷도 좀 볼까 해요. 제 패딩도 벌써 3년이나 입어서 새 것으로 바꾸고 싶어요. 민준 씨는 고개도 들지 않고 휴대폰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생필품 사는 건 괜찮지만 옷은 됐어. 당신은 집에만 있는데 뭐 그렇게 좋은 옷을 입어? 전에 산 옷도 아직 입을 만하잖아. 제 마음속에서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애인에게 명품 가방을 사줄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제가 몇십만 원짜리 패딩을 사려고 하니 못하게 하다니. 하지만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생필품만 살게요. 민준 씨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돈을 미리 빼돌려 놓은 것이 더욱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이 돈은 분명 그가 애인에게 더 많은 것을 사주는 데 쓰였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주가가 빨리 올라서 충분히 돈을 벌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충분한 돈이 모이면 그와 맞서서 그와 그 애인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매일 아침 민준 씨가 나간 후 저는 가장 먼저 주식 투자 앱을 열어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두 종목의 주가가 조금씩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제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저는 성공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식을 산 천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가슴속에 토끼를 품고 있는 것처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침에 민준 씨가 나가자마자 저는 서둘러 컴퓨터를 켜서 주가를 확인했고 심지어 집안일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때로는 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반나절 내내 기뻤고 몇십 원이라도 떨어지면 안절부절 못하며 선영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선영 언니는 늘 저에게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며 단기적인 변동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니 장기적인 추세를 더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두 회사의 뉴스를 연구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나 실적 보고서가 없는지 살펴보았죠. 대략 열흘 정도 지나자 정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주식 투자 앱을 열자마자 소비재 종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 들어가 계산해보니 매수 당시 주당 15,200원이었는데 지금은 17,600원까지 올랐더군요. 제가 보유한 주식은 38,000주가 넘었으니 이 한 종목으로만 거의 9영역만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저는 다시 신재생 에너지 종목을 확인했습니다. 이 종목도 주당 23,000원에서 25,000원으로 올랐더군요. 소비재 종목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것으로도 거의 4영역만 원을 벌었습니다.
수시 출금식 예금에 넣어둔 8억여만 원을 합치니 제2 정력만 원의 원금이 무려 3, 1억여만 원 이상으로 불어난 겁니다. 저는 너무 흥분해서 손이 떨렸고 서둘러 선영 언니에게 전화해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선영 언니도 전화로 저를 축하해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 말대로 네가 고른 주식은 믿을 만하다고 했잖아. 너무 서둘러 팔지 마. 이 두 종목 다 기본이 탄탄해서 나중에는 더 오를 수도 있어.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 말 들을게요. 절대 안 팔 거예요. 이제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전에는 늘 돈 잃을까봐 걱정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을 몇 바퀴나 빙빙 돌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짐이 드디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돈을 번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게다가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매달 주는 생활비보다 훨씬 많았으니까요. 민준 씨는 여전히 제가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한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재래시장에 가서 채소를 많이 사서 민준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차렸습니다. 그를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전히 순종적인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보고 그가 경계를 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민준 씨는 저녁에 돌아와 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푸짐해? 저는 웃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이 늘 피곤하다고 해서 몸보신 좀 시켜주려고요. 당신이 밖에서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별 도움은 못 되니까 집에서 맛있는 음식이나 해주는 수밖에요. 민준 씨는 이 말을 듣고는 얼굴에 득이한양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그는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가끔 휴대폰을 보며 실실 웃기도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여자가 메시지를 보냈을 겁니다. 저는 그를 추궁하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죠. 이제 수중에 3, 종영량만 원이 넘는 돈이 있으니 좀 더 매수해서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넣어둔 8억여만 원도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선영 언니와 상의했고 언니는 의료 관련 종목을 하나 더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의료업종에 정책적 호재가 있고 상대적으로 위험도 적다고 말이죠. 저는 언니의 조언에 따라 의료기기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생산하는데 최근 신제품을 출시하여 시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주가가 조정을 받는 틈을 타 8억여만 원에 모두 매수했습니다. 주당 16,300원에 4,900주가 넘는 주식을 샀죠. 추가 매수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저는 몰래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충분히 더 모이면 민준 씨와 이혼하고 다시 예전의 디자인 일을 찾아야 할 겁니다. 어쩌면 제 작은 작업실을 열 수도 있겠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될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이 거실에서 충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것이었죠. 자기야, 나 새 가방 하나쯤 했어. 겨우 28억만 원인데 언제 사줄 거야? 저는 메시지를 보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여자 정말 탐욕스럽네. 방금 일 고가반만 원이나 받아갔으면서 또 가방을 원하다니. 저는 그의 휴대폰을 만지지 않고 못 본 척했습니다. 민준 씨가 나오자마자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얼굴에는 비위를 맞추는 듯한 미소를 띠며 빠르게 메시지를 답장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누구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민준 씨는 얼른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동료가 업무 때문에 잠깐 얘기한 거야. 저는 속으로 그가 위선적이라고 욕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도 그 여자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집안의 저축액이 사라진 것을 그가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제 주식은 또 올랐습니다. 소비재 종목은 18,900원까지 올랐고 신재생 에너지 종목은 27,200원까지, 의료 종목은 느리게 오르긴 했지만 17,500원까지 올랐습니다. 계산해보니 현재 총자산이 이미 5천여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계좌의 숫자를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0명만 원을 일영배로 불리는 순간이 바로 민준 씨와 제가 완전히 끝을 맺는 때가 될 겁니다. 총자산이 곡자산이 50만 원에 가까워지자 제 마음은 훨씬 든든해졌고 집안일을 하는데도 활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민준 씨 쪽에서 곧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문을 들어서자마자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져놓았습니다. 평소처럼 먼저 손을 씻으러 가는 대신 저를 빤히 노려보았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가 무언가를 알아챈 걸까?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요? 밥은 냄비에 데워져 있으니 제가 바로 가져다 줄게요. 제가 막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민준 씨가 갑자기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 묻겠는데 집에 그 공동 은행 카드에 있던 돈 다 어디 갔어? 제 발이 멈칫했습니다. 속으로 빠르게 계산하면서도 겉으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이 카드 안에 있지 않겠어요? 왜요? 카드 안에 있다고? 민준 씨는 비웃으며 일어나 서랍으로 걸어가 은행 카드가 들어있던 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공동 은행 카드를 꺼내 제 앞에서 흔들며 말했죠. 오늘 은행에 가서 고객에게 계약금을 이체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카드에 2억명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군.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말해봐. 그 2억명만 원 다 어디 갔어? 저는 그가 언젠가는 알아챌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일부러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는 척 말했습니다. 아, 그 2억만 원 말이에요. 얼마 전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입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해서 제가 먼저 돈을 이체해서 병원비를 냈어요. 그때 당신한테 전화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 며칠 동안 회사 일이 바쁘다고 계속 그러길래 밤이 할까봐 감히 연락 못했어요. 저는 이 핑계를 미리 생각해 두었습니다. 아빠가 2년 전에 정말 입원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심장마비는 아니었지만 민준 씨는 우리 집안일에 늘 무관심했으니 세부 사항까지는 기억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 씨는 과연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입원했다고? 난 왜 못 들었지? 병원에 가서 돌보는 것도 못 봤는데 당신 그 며칠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거 아니었어? 당신한테 말하면 신경 쓸까봐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일부러 억울한 척하며 목소리도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간병인이 있으니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집안일도 돌봐야 하고요. 게다가 아빠 수술은 잘 끝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당신 바쁘지 않을 때 말하려고 했어요. 민준 씨는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판단하려는 듯했죠. 저는 속으로 조금 긴장했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지만 애써 침착한 척하며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입원하는 이렇게 큰일을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돈을 옮겼다고? 지혜, 네 눈에 나라는 남편은 없는 거냐? 저는 속으로 그가 고건영만 원을 애인에게 줄 때는 저야는 아내가 눈에 없었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욕했지만 겉으로는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당신이랑 상의 안 한 건 제 잘못인 줄 알아요.
하지만 그때 상황이 너무 급했어요. 엄마가 전화로 울고불고 하시는데 저도 당황해서 일단 돈부터 보내서 급한 불을 끄려고 했어요. 아빠 퇴원하시면 엄마한테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할게요. 알겠죠? 민준 씨의 얼굴색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기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정말 네 아버지 병원비로 쓴 거야?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당연히 진짜예요. 저는 서둘러 말하고는 일부러 휴대폰을 꺼내 엄마가 전에 보내주셨던 아빠의 병원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 사진은 아빠가 2년 전에 입원했을 때 찍은 것이었고 저는 계속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있었죠. 봐요. 이게 엄마가 보내준 사진이에요. 그때 아빠가 병상에 누워 계셨잖아요. 제가 설마 아빠 건강 가지고 거짓말 하겠어요? 민준 씨는 휴대폰으로 다가와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 아빠가 병원에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더 풀렸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알았어. 이번 한 번만 일단 믿을게. 주말에 너랑 같이 네 아버지 보러 갈게. 겸사겸사 병원비 얘기도 물어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저희 집에 가면 모든 것이 들통날 텐데 저는 서둘러 핑계를 댔습니다. 아니요. 아빠는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요양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면 오히려 방해가 될 거예요. 게다가 엄마가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아빠 잘 돌보겠다고 했어요. 아빠가 완전히 좋아지면 그때 우리 집에 모시자고요.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뭔가 더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그가 휴대폰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순간 변했습니다. 방금 전에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비위를 맞추는 듯한 미소까지 띠며 베란다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분명 그 여자가 전화한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베란다에서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아 목소리가 짜증 섞인 투로 변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의 얼굴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더 이상 아빠를 보러 가자는 이야기도 돈의 행방을 추궁하는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그저 소파에 멍하니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마 그 여자가 또 돈을 요구했는데 그가 돈을 구하지 못해 속상한 것이겠죠. 저는 그를 내버려 두고 묵묵히 부엌으로 가서 밥을 가져왔습니다.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겨우 넘겼지만 민준 씨가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 씨의 태도는 확연히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방심한 틈을 타 제 휴대폰을 뒤적거리며 제가 거짓말했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휴대폰에 있는 주식 투자 앱과 선영 언니와의 대화 기록을 숨겨두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뒤져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또다시 빙빙 돌려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병원비는 얼마나 더 필요해? 혹시 모자라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그가 제 말을 떠보려는 것임을 알고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후속으로 재활치료도 해야 한다고 해서 몇백만 원은 더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가 이미 친척들에게 좀 빌렸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집 돈은 당신 회사며. 민준 씨는 이 말을 듣고 눈빛의 의심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빠에게 썼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여자에게 속아 넘어가 제가 여전히 집안일만 하고 그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제 수중에 있는 돈이 점점 더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를 속여 넘긴 후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일 주식 확인은 침실에 숨어서 휴대폰으로 몰래 보았습니다. 그에게 들킬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 후 한 달 넘게 주식시장 상황이 매우 좋았습니다. 제가 산 새 종목은
마치 로켓을 탄 듯이 치솟았습니다. 먼저 소비재 종목을 말하자면 전에 15,200원에 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2만 원까지 올랐고 나중에는 24,000원 이상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종목은 더욱 강력했습니다. 23,000원에서 35,000원까지 올랐고 중간에 한번 작은 조정이 있었지만 곧바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의류 종목은 느리게 오르긴 했지만 16,300원에서 22,000원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식 투자 앱을 여러 계산해보니 총 자산이 무려 1억 8천만 원 이상에 달했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2억 원에 조금 못 미쳤죠. 선영 언니도 저를 대신해서 기뻐하며 카톡으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 정말 운이 너무 좋다. 나도 처음에 조정이 올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꾸준히 오르다니. 이제 슬슬 수익 실현을 고려해도 될 때야. 일단 수익을 확정해야 안심할 수 있지. 저는 선영 언니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 돈이 아니니까요. 저는 선영 언니에게 조금 더 기다렸다가 2억 원이 되면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영 언니는 알겠다고 하며 상황이 생기면 바로 자기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휴대폰을 켜자마자 신재생 에너지 종목이 개장과 동시에 5% 이상 급등하여 순식간에 37,000원 이상으로 치솟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계좌를 확인했고 총 자산이 한순간에 2억 원을 돌파하여 정확히 2억 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너무 흥분해서 손이 떨렸고 서둘러 선영 언니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세 종목을 모두 매도했습니다. 매도를 마친 후 저는 계좌에 찍힌 2억 300만 원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만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능력으로 번 돈이었고 민준 씨와 그 여자는 영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가서 새로운 은행 카드를 만들고 이 2억 300만 원을 모두 이체했습니다. 이 카드는 침실 옷장 가장 안쪽의 비밀 공간에 옷으로 가려 숨겨두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물건을 뒤져도 절대 찾지 못할 곳에요. 돈을 이체한 그날 밤 저는 정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 편히 잠든 것이었습니다. 반면 민준 씨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매일 집에 돌아오면 한숨을 쉬고 휴대폰에 대고 화를 내기도 했으며 때로는 저에게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술에 취해 돌아와 외투를 바닥에 던져놓고 저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혜야, 그 병원비 대체 언제 돌려줄 거야? 회사 자금 회전이 안 되고 고객들은 또 계약금을 독촉하고 있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그가 분명 그 여자에게 시달리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속으로는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막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아빠가 아직 재활치료 중이라 돈을 당분간 돌려줄 수 없대요. 당신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예를 들면 친구들에게 좀 빌려본다든지. 친구들에게 빌려? 민준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전에 이미 친구들에게 많이 빌렸어. 이제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겠어. 다 당신 탓이야. 그때 나랑 상의도 없이 돈을 빼돌려서 이렇게 됐잖아. 이제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고. 저는 속으로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 것은 그가 돈을 애인에게 다 써버렸기 때문인데 저와 무슨 상관이냐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의 말에 맞춰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민줄 씨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묵묵히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그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회사도 잘 안 되고 마음 편히 해줄 사람도 하나 없고. 저는 그가 말하는 마음 편히 해줄 사람이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 그 여자가 또 돈을 요구했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외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때가 무르익으면 그와 맞서서 그와 그 여자가 정말로 그와 맞서서 그와 그 여자가 정말로 며칠이 더 지나자 민준 씨의 감정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때로는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를 피하고 있거나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겠지요. 어느 날 아침 제가 그의 서류 가방을 정리하다가 그 안에 독촉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것이었는데 그가 신용카드 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결국 그가 숨겨두었던 일, 거의 심겨두었던 일, 오간 일 어느 애인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까지 긁어댔고 이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초조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아주 늦게 돌아왔습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울었던 것처럼요. 그가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 간청하듯이 말했습니다. 지혜야, 제발 부탁할게. 네가 다시 한번 방법을 생각해봐. 네가 다시 한번 방법을 생각해봐.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그 정문 먼저 돌려달라고 할 수 없을까? 나 지금 정말 사면초가야. 만약 돈을 더 마련하지 못하며 저는 그의 가련한 모습을 보면서도 동정심은커녕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미간을 찌푸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엄마가 그 돈은 아빠 병원비로 다 썼다고 하셨어요. 정말 없대요. 당신이 그 고객에게 며칠 더 미뤄달라고 말해보는 건 어때요? 민준 씨의 눈빛이 한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제 손을 놓고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더? 고객은 절대 동의 안 할 거야. 돈 안 주면 계약 취소한다고 했어. 만약 계약이 취소되면 회사는 완전히 끝장이야. 저는 그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해. 그가 제 수중에 2억 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그의 외에도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무너질까. 저는 이제 적절한 시기, 그와 그 여자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시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민준 씨의 절망적인 모습은 이틀도 채가지 못하고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전, 제가 집안을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문을 부술 듯이 말이죠. 문을 열어보니 민준 씨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카페에서 보았던 그 여자, 서아였죠. 노출이 심한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민준 씨가 선물했던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여긴 왜 오셨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서아는 민준 씨의 말도 듣지 않고 저를 밀치고 거실로 들어와 사방을 둘러보며 아주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 씨 맞죠? 제가 민준 씨랑 사귄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당신들 집에 온 건 처음이네요. 하지만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죠. 민준 씨가 저한테 빚진 돈 빨리 내놔요.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 여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서둘러 앞으로 나서며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만 모르는 척해. 서아 씨가 이미 나한테 다 말했어. 당신이 아빠 병원비로 돈을 쓴 게 아니라고. 분명 돈을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야. 지금 서아 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돈을 내놔. 그제야 저는 민준 씨가 이 여자를 시켜 저에게 돈을 받아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돈을 숨겨놨다고 무슨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아빠 입원하신 일은 당신한테 말했잖아요. 서아는 한순간에 제 앞으로 달려와 제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민준 씨가 나한테 다 말했어. 네 아빠는 2년 전에 이미 입원한 데 아니잖아. 너 돈 횡령했지? 내가 말하는데 민준 씨가 전에 나에게 준 일,
그 돈 100몇만 원은 다 썼어. 이제 새 가방도 사고 싶고 새 옷도 사야 하고 집세도 내야 해. 빨리 그 0억만 원 내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오만했고 마치 제가 전생에 그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는 민준 씨를 보며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 옷장 비밀 공간에서 2억 300만 원이 들어있는 은행 카드와 미리 인쇄해둔 주식 거래 기록,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탁! 소리가 나게 그것들을 커피 테이블 위에 던져놓았습니다. 돈을 원한다고? 자, 보세요. 저는 그 자료들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번 돈이에요. 총 2억 300만 원. 당신들이 원하던 그 2천명만 원은 이미 이렇게 변했어요. 하지만 이 돈은 제 것이고 당신들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민준 씨와 서한은 모두 멍하니 얼어붙었습니다. 눈은 커피 테이블 위에 은행 카드와 거래 내역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거래 내역서를 집어들었고 그의 손은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까지 변해서 말했습니다. 2억 300만 원? 당신이 언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 돈을 네 아버지 병원비로 줬다고 하지 않았어? 줬다고요? 저는 비웃으며 휴대폰에서 전에 찍어둔 사진들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민준 씨가 카페에서 서아에게 은행 카드를 건네는 사진, 그리고 그와 서아의 채팅 기록 캡처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나중에 몰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애초에 입원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당신이 오신 일 채팅 기록이에요. 제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당신이 오시면서 이 여자에게 쓰고 있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 여자를 사랑하고 저랑 이혼해서 집안 돈을 다 그 여자에게 줄 거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민준 씨는 휴대폰 속 사진과 채팅 기록을 보더니 얼굴색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진작에 알고 있었다고?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당신한테 말하라고요.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한테 말하면 인정했을까요? 당신은 그저 저랑 싸우고 소란만 피우면서 제가 의심만 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제가 왜 당신한테 말해야 했겠어요? 저는 차라리 스스로 돈을 벌어서 돈이 충분히 모이면 당신과 완전히 끝을 낼 생각이었어요. 옆에 있던 서아도 넋을 잃고 민준 씨를 보더니 다시 제 손에 들린 은행 카드를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민준 씨의 발을 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준 씨 돈 많다고 하지 않았어? 나한테 가방 사준다고 하지 않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아? 빨리 나에게 돈 달라고 해. 내 가방 아직 못 샀잖아. 민준 씨는 그녀가 흔들어대는 톰에 짜증이 나서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뭘 달라는 거야?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당신한테 줘? 내 회사 망하기 직전이야. 신용카드도 오고소 당할 거라고. 더 이상 나한테 뭘 요구하지 마. 서아는 그가 밀쳐내는 바람에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 나한테 거짓말했어. 전에 나한테 돈 많다고 잘해줄 거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말하다니. 이 사기꾼. 난 몰라. 당신은 나에게 돈을 줘야 해. 안 그러면 당신 회사에 가서 다 소문낼 거야. 당신이 바람 피웠다는 걸 모두가 알게 할 거라고. 민준 씨는 그녀가 회사에 가서 소란을 피우겠다는 말에 기겁했습니다. 서둘러 그녀에게 달려가 붙잡으려 했고 두 사람은 서로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저는 이미 민줄 씨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집은 제가 결정했어요. 민줄 씨와 서아는 그제야 싸움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민줄 씨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아도 더 이상 소란을 피워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는 일어섰습니다. 민준 씨를 한번 쏘아보고는 가방을 들고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민준 씨도 천천히 일어나 저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 씨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고객의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은행비까지 지게 되어 곧 망했습니다. 은행은 그를 고소했고 그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회사비까지 갚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명의의 차를 팔고 사채까지 빌렸지만 그래도 빚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서아라는 여자는 그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또 다른 돈 많은 남자를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민줄 씨와 이혼 절차를 마친 후 그 2억 300만 원으로 작은 디자인 작업실을 열었습니다. 저는 전에 디자인 경험이 있었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기에 곧 많은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작업실 사업은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때로는 예전의 나날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민줄 씨가 저를 무시했던 일, 그와 서아의 배신, 여전히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안도감입니다. 제가 억울함과 고통 속에 계속 잠겨있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스스로 돈을 벌어 당당하게 그 불행했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죠. 지금의 저는 매일매일이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언제든 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직 자신에게 능력과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